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돈도 있고 부와 명예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저속노화하는 거 아니야? 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네. 관리라는 표현은 저는 잘 안 쓰지만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돌봄이 안 된 상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한다. 뭐 운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동차 레이싱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걸 이루고 싶어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운동을 줄이고 식사를 나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르망 24시 레이스의 자동차를 출전시키는데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전혀 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비슷하고요. 그 르망 24시 레이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RPM, 그 자동차의 게이지죠. 회전수, 엔진 회전수를 얼마까지 쓰느냐를 감독이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래 버텨야 되니까. 참고로 르망 24시는 진짜 24시간 동안 한 대의 차로 여러 드라이버들이 이제 교대로 하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그 르망 그 사르트 서킷이 있는데요. 거기를 24시간 동안 도는 건데, 자동차는 못 바꾸면 드라이버는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RPM을 너무 보수적으로 쓰면 성능이 떨어지고, RPM을 너무 적극적으로 쓰면 차가 퍼져서 중간에 리타이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작대기 긋는 걸 참 좋아해서 쭉 우상향.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쥐어짜면 우상향, 더 많은 양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 그런 거였고, 그 결과로 지금의 기성세대는 실제로 GDP가 성장하는 걸 봤고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 강요합니다,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돌봄을 도외시한 채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요. 너무 제 얘기 같은데요. 너무 찔려가지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과정은 너무 힘드니까, 일이 너무 힘드니까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또 험하게 풉니다. 험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때려 마신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보지 않고 쇼츠를 막 계속 보고 졸릴 때까지 보다가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건강에 안 좋은 방식으로 풀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이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코티솔을 높여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막 여기저기를 최대한 빨리 지도 펼쳐놓고 빨리 찍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런 식으로 정말 지극히 한국적인 방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자기 돌봄이 나빠지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풀어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창의력이 100에서 160까지 올라간다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또 운동을 하면 BDNF 같은 좋은 호르몬도 나와서 실제 뇌 기능도 좋아지는데, 근데 운동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일을 해도 운동하고 8시간 일하는 것만큼의 효과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또 이번에 이 송기령 선생님 새로 나온 책, 그 경량 문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또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철승 교수님의 오픈 엑시트, 서강대 교수님이신데요. 이 책이 저는 내용이 제 저속노화 마인드셋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찌 보면 눈치를 봐야 되고, 직장에서 내가 진짜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야근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상사보다 늦게 집에 가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또 그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버릇없는 사람 되니까 그러면 승진이 안 되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다는 게 저속노화 마인드셋, 그리고 오픈 엑시트, 그리고 경량 문명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한국 사회가 자기 돌봄을 하지 않고 머리가 텅 비어있고 티미한 상태에서 일만 오래 하고, 그러다가 몸은 빨리빨리 망가뜨리고, 그렇게 가속노화가 되면은 또 병치레만 오래 하고, 결국에 성공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고 건강도 나빠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이다, 그러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의 정상은 이런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 되고 또 성능도 좋고 또 더 지금 현재 AI 시대 그리고 정보기술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인재가 되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창의력도 결국에는 자기 돌봄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잘 자야지 뇌가 살아있고 잠 하루만 밤새도 전두엽 기능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멍하죠. 네. 그리고 운동을 안 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식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속노화적이지 않고 가속노화적이면 역시나 좋지 않거든요. 뇌에도. 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평상시에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네. 직장인들 점심시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바쁘고 네. 어디 식당 가서 한 또 맛집은 뭐 20분 이상 줄 서 있고 네. 밥 먹고 들어오면 바로 네. 또 업무 봐야 되고 네. 바쁜 이 점심시간 내에서도 뭔가 저속노화 실천이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과거에 비해서 이 강제로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는 문화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병원에 있을 때도 간단하게 점심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점심시간 1시간을 사실은 사용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예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파워냅을 할 수도 있고요. 파워냅 20분 정도만 잠을 자도 아데노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로물질이죠. 거의 뭐 2시간어치를 분해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MBC에서 라디오 쉼표 마치고 12시에 출발해서 1시 전에 시청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점심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먹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또 막 사람들도 많고 이래갖고 시간도 부족한데 간혹씩은 약간 저도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 좀 가속노화적인 음식을 밖에 나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국수 같은 것도요? 뭐 국수 먹을 때도 있고 뭐 제육덮밥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그 사람들이 다 막 쳐다보는 거 아니고 저기 봐라 정의원 박사 왔는데 뭐 먹는가 봐라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쌀국수를 먹은 적이 한 번 있고 제육덮밥을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프로틴 바가 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뭐 광고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정말 섬유질과 단백질이 좀 보강이 필요하니까 복합 탄수화물 이 3가지가 들어있는 프로틴 바를 하나나 2개 정도 먹고 그다음 두유 하나 먹고 그리고 입가심으로 디카페인 커피 제가 들고 다니는 가루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먹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저한테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충족이 되고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이 프로틴 바가 아니라 닭가슴살이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으면 더 좋겠지만 참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어쨌든 가공을 해서 바의 형태에다가 다 녹여 놓은 거죠. 그렇게 저는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뭐 하여튼 점심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좋은 회복의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를 왕창 먹는다. 오후에 컨디션 되게 안 좋겠죠. 그 단백질바 하나랑 우유 하나를 먹는 게 점심이 되는 겁니까? 그 프로틴바가 한 160칼로리이고 2개 먹으면 320칼로리고요. 네네네. 두유가 90칼로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410칼로리로 약간 적죠. 저칼로리이긴 한데 저는 아직도 지금 그 작년 올해 늘어난 지방을 좀 빼는 중이고 근육은 벌크업을 하는 중이라서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줄 필요가 있는데 프로틴바 하나에 12g 단백질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뭐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보면 뭐 6g, 뭐 12g 이렇게 단백질 들어있다고 써 있는데 그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2g 정도의 단백질이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을 하면서 공복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근육 단백질 분해가 되는 걸 딱 막으려면 저희 연배에서는 일단 20g 정도의 단백질을 딱 먹어주면 됩니다. 하루에요? 아니요. 끼니다? 한 끼에. 그래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g에서 24g 정도를 먹으면 그러니까 점심에 그 정도의 단백질을 먹고 약간의 복합 탄수화물을 먹고 그다음 섬유질을 먹어서 이제 이게 천천히 몸에서 흡수되도록 해주면서 플러스 두유 하나에 9g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33g이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보통 MBC에서 라디오 하기 전에 달리기 하고 또 웨이트를 1시간 좀 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운동한 거를 제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근육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은 거를 제대로 다 근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단백질은 되죠. 교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네. 이제 점심에 촬영 하나 하고 네. 점심을 못 먹어서 단백질 하나에 단백질이 한다. 닭가슴살 요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0g짜리 하나에 20g. 네. 단백질 음료 하나 먹었거든요.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섬유질이 좀 더 있으면 좋죠. 아, 섬유질. 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버티기용으로는 나쁘지 않죠. 근데 약간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노화, 저속노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네,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약간 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는다. 네. 그것보다는 훨씬 낫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점심을 외식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네. 그 외식으로 얻게 되는 탄단지나 그 음식들의 특성이 컵라면의 삼각김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소박해 보이지만 닭가슴살의 단백질 그 쉐이크 하나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긴 한데 또 한켠에서는 이거 실천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 하고 이게 또 이거를 또 다시 또 뒤집어서 보면 어렵다고 생각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래요?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 저는 라디오 라이브가 어려운데 예. 그 이대원 선생님께서는 안 어렵잖아요. 아, 네네네.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연습을 하면 그리고 습관이 되면 체득을 해서 네. 왜 렌틸 콩밥이 제일 맛있고 이게 제일 몸에 좋고 난 행복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 조금 전에 어. 한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다 왔는데 예. 이제 이분은 워낙에 잡곡밥을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잡곡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잡곡밥을 또 지어서 드셔보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잡곡밥 맛있다. 이분도 워낙에 알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기본 옵션으로 생각해서 먹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외식 산업 업계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깃밥 하나 추가는 1,000원인데 네, 잡곡밥은 한 2,000원. 그러니까요. 이런 또 사람들이 뭐야 이럴 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2,000원이어도 1,000원 더 내고 무조건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순댓국 밥이다. 예. 그러면 기본은 흰쌀밥 주는데 순댓국 당면 순대 말고 피순대에다가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저는 엄청 오거든요. 실제 측정을 해보면 아니 근데 160. 순댓국에 잡곡밥 완전 좋죠. 안 어울리는데. 아니,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해 먹거든요. 그래요? 예, 요즘에 이렇게 냉동으로 해서 순댓국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시켜서 잡곡밥, 렌틸콩 제가 만든 그 CJ 햇반 그거랑 같이 해서 먹으면 일단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포만감도 거의 뭐 대여섯 시간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밥에 기본값을 잡곡밥으로 네. 이렇게 하자는 거네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또 많이 좀 잡곡값은 비싸야 정상인 거예요? 잡곡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산 잡곡을 쓴다고 그러고 국산 콩을 넣는다. 그럼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쌀값 대비 지금 보면 쌀이 20kg에 한 6, 7만 원 하니까 예. 1kg에 3만 원, 3만 5천 원 잡으면 렌틸 콩이 1kg에 한 2, 3천 원 하거든요. 수입산이죠. 네네네. 서리태가 100g에 한 2, 3천 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리태는 10배 비싼 거죠. 그러니까 쌀에 10배 비싼 거죠. 서리태는. 국산 콩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잡곡밥을 기본값으로 하면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면 이게 이상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익숙해지면 되게 괜찮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어떤 자기개발, 동기부여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신 건 당연히 아니고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좀 같이 고쳐나갈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최근에 또 그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네. 가셨고 그러면 박사님이 꿈꾸는 뭔가 건강한 도시? 저속노화 네. 도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WHO 건강도시 개념을 참고하면 딱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데요. 예. 시민이 경험하는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삶,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도시에서의 삶 자체가 자동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라이프스타일 초이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건강 행동 선택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생활 습관 선택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어떤 방식의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따릉이가 될 수도 있고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자가 운전이 될 수도 있고 택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 최대한 도시에 존재하는 시민의 다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의 운동장의 기울기가 바뀌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나무도 잘 심어놔야 될 거고요. 정교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 설계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지금 기후동행 카드처럼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타는 것은 추가 비용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타는 것 쪽으로.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잡곡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조금 더 기본값으로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많은 경쟁 도시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점포에서 진열을 할 때 제품을 진열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달고 맛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를 판매점이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선진국 도시들은 정말 이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뭐 푸드 레이블링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서 신호등이 써 있는 거죠. 앞면에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당, 뭐 포화지방, 나트륨 많다 적다 이런 것들 표시되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것들, 그다음 나의 움직임, 이동 수단 전반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앉을 곳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앉을 때 참 없습니다. 벤치. 네, 우리는 카페 안 들어가면 못 앉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그 주변에 벤치가 얼마나 있나 잘 신경을 안 쓰고 살게 돼요. 계속 그냥 쭉 걸어가니까. 어르신들은 200~300m만 걸어도 허리 아픈 분들,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은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혈액순환 안 좋거나 또 노쇠가 있는 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앉을 때는 가급적이면 위에 뭐 나무가 있거나 차양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일단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노쇠, 사회적 고립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또 돌봄 요구가 적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 돈인데 하나하나가 다 인프라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근데 다만 그렇게 우리 한정된 자원을 투입을 했을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동수단, 교통수단도 공급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장의 기울기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감소나 또는 건강지표의 향상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예전 책에서도 그런 것들이 원래 반영이 되어야 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하면 거기 이용객이 몇 명이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얼마가 창출되고 뭐 수익이 얼마가 나고 이런 것만 보는데. 그리고 그 예타에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그 가치와 자가 운전자의 시간당 가치가 달라요. 전현우 작가랑 책을 하나 쓰면서 그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제가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참 많이 내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의 변화, 몇 살부터 돌봄 요구가 생기나 몇 살부터 노쇠해지는가 그리고 그 노쇠해지는 시점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일본처럼 나라를 좀 바꾸면 얼마나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노쇠가 오는 시점을 미룰 수 있나 이런 고찰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인구 피라미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을 분배할 때 상당한 미스얼로케이션이 그러니까 잘못된 자원 분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조금만 쓰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1차관은 복지고 2차관은 보건인데 복지에서는 사람이 다 고장나서 장기요양 등급에 들어가서 돌봄 요구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간병인 대주는 간병보험 서비스는 해주지만 그 들어가기 전까지 직전까지 노쇠가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은 1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면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 아예 그 더 앞 앞단에서. 단계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앞 단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간병인이 이후만. 필요해지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막는 그런 예방 서비스, 이걸 일본에서는 돌봄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 돌봄 예방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9월 10일 정책 발표서는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차관 밑에 있는 의료도 병이 걸려서 오면, 물론 이제 국가검진 사업도 있습니다만 병이 걸려서 상급종합병원에 오면 중증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막 엄청난 국가 예산으로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또 중증 적용받으면 5%만 돈 내면 되고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드린 중증 질환, 심뇌혈관 질환, 뭐 악성, 암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젊어서부터 저속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원 분배가 거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쪽에 이제 자원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자원을 조금 더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운동장의 기울기를 또 바꿔야 된다는 저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정도 계속해서 이제 말라가는데 네. 아예 국민들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면 네. 건강보험 제정도 천천히 고갈돼 갈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조금 더 앞당겨서 네. 선순환으로 가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책을 만들면서 정말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그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완전 머물러 있고 20년째 머물러 있고요. 개발도상국 시절에.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을 그 과거에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냥 70세 정도에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90년대 평균 수명이 그랬거든요. 65세 정도에 은퇴를 했죠. 90년대에는. 네. 정년 후에 한 5년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사회에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케어를 별로 안 해드리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예. 지금 우리의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증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 60대에 걸리는 병이니까 그분들의 생산성 떨어지는 거 막는 뭐 그런 목적으로 아마 처음에는 설계가 됐을 겁니다. 20, 30년 전 얘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00세를 살아가셔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 80년대, 90년대의 논리로 결국에는 사람들의 건강도 접근을 하게 되면 마지막 30년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완전 바꿨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호주, 뉴질랜드를 보면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가 퇴원을 하시면 어르신이 퇴원을 하셨는데 노쇠로 넘어갈까가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운동을 강제로 시켜요. 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방문 재활은 자기가 돈 내서 엄청 비싼 돈 내서 그쵸. 사람 불러야 되는 건데 네. 이 두 나라에서는 나라에서 먼저 돈을 써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어르신이 빨리 다시 잘 돌아다니게 해야 간병보험이 안 필요하잖아요. 간병 부담이 없잖아요. 사전적으로 더 예, 예방적으로. 간병비를 쓰게 되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에 370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가는데 평균으로요? 예. 그 장기요양에 들어온 사람 한 어르신 한 분이 한 달에 돌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국가와 본인 포함해서 370만 원을 쓰시게 되는데 그 돈이 사실은 뭐 재활치료사,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한 분을 댁으로 보내드리는데 한 시간에 뭐 교통비 포함해서 15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뭐 20회만 해주면 이 분이 와상으로 안 가고 다시 원래 상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300만 원만 쓰면 그 이후에 모든 기간 동안에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만 빼고 다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보질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간혹 서울시도 그렇고 정책적인 그런 발표가 나옵니다. 아까 네. 그 뭐 시민이 경험하는 도시 네. 이런 좋은 캐치프레이즈 나오면은 별로 기사 그 상위에 실리지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뭐 경제면 뭐 당연하고 네. 뭐 건강면에 잠깐 실릴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있었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저속노화, 뭐 빨리 온마, 뭐 이렇게 드시면은 빨리 늙습니다. 이러면 이제 썸네일도 그렇게 쓰면 관심 엄청 많은데 그렇죠. 시민이 경험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조회수 안 나올 거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식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속노화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노화과학 개념에서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도시에서 경험했던 모든 먹은 것, 그다음에 모든 뒷사람이 저한테 상향등 켜고 빵빵거리고 괴롭히고 저는 이제 경찰을 타니까 그런 거 많이 당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날 민 거,
그다음 나의 수면 시간, 수면의 질, 그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서 술 퍼마신 거 이게 다 DNA 둘러싸고 있는 후성 유전체에 기록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노화 시계에. 그러니까 이 노화 시계는 말하자면 나의 평생 동안의 가속 노화 행적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나의 노화 시계가 빨라지면 암과 심뇌혈관 질환 비롯해서 치매 뭐 다 빨리 오는 건데 이런 모든 결국에 나의 행적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시가 결국엔 건강한 도시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인생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선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시가 되는 거죠.